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말 한 번쯤 하지 않으셨나요? 아, 오늘따라 에너지가 하나도 없네. 아니면 이런 말도요. 이 배터리에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어. 에너지라는 단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그 문장 속에 들어있던 그 한 단어, 에너지. 저는 오늘 바로 그 단어 하나 앞에서 여러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에는 사람들이 평소에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기묘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병 속의 물처럼 어딘가에 담겨 있는 어떤 물질처럼 상상합니다. 배터리 안에 쏙 들어있고 연료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몸 안에서 출렁이는 무언가라고요. 그런데 물리학은 100년 넘게 이 단어를 붙잡고 실험해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고백합니다.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물리학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파일만의 길에서 파헤쳐 보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몸에 기운이 없다, 요즘 체력이 달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 말고요. 물리학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그 진지한 얼굴을 한 단어, 에너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빛도, 뜨겁게 달아오른 쇳덩이도, 여러분 손끝에 잡힌 스마트폰 배터리도 전부 이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딱 한 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그림이 스르륵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손에 돌멩이 하나를 갤 수 있습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여기 분명히 있죠. 마음만 먹으면 유리병 안에 공기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정교한 장치를 만들면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전기를 띤 알갱이 하나까지 붙잡아 둘 수 있어요.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너지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움직임 말고, 뜨거움 말고, 밝음 말고, 그것들 안에 들어있다는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만 딱 떼어내서 지금 여러분 앞 탁자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못 하시겠죠? 저도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붙잡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손 안에 실제로 있는 건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뜨거운 물체, 움직이는 물체, 팽팽하게 당겨진 물체. 에너지는 그 물체 안에 별도로 들어앉은 재료가 아니라 그 물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술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언가예요.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기는 것.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주 단순한 장면 하나로 천천히 뜯어보죠.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 공을 더 빠르게 밀 수도 있고 딱 멈춰 세울 수도 있고 다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공은 지금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빠르게 구르면 많고 느리게 구르면 적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과정 어디에서도 공 안으로 무슨 액체 같은 것이 콸콸 부어지거나 스르륵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 속에 눈에 보이게 쌓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건 오직 하나, 공의 상태입니다. 시간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그 상태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기술하려고 우리가 붙이는 숫자가 함께 변할 뿐입니다. 바로 그 숫자를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나요? 에너지는 점점 어떤 물질보다는 물체의 행동을 따라다니며 기록하는 꼬리표에 가까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에 저항했습니다. 왠지 반칙 같았거든요. 진짜 질문에 답하는 대신 장부에 숫자나 적으면서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밀면 밀수록 옛날 그림,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라는 그림을 붙들고 있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에너지를 물건처럼 다루려고 하면 매번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물통이 물을 담듯 에너지를 담지 않습니다. 밸브가 압력을 내뿜듯 에너지를 내뿜지도 않고요. 물체는 그저 변할 뿐이고 변하면서 어떤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숫자로 기술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결코 일관성을 깨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를 겪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일관성입니다. 무언가를 뜨겁게 데우면 나중에 식습니다. 용수철을 꾹 누르면 팅하고 튕겨 돌아옵니다. 빛을 비추면 무언가가 반응하죠. 겉모습은 전부 딴판이에요. 열, 운동, 빛, 서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숨은 규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언제나 맞아떨어진다는 규율이요. 대충 맞는 게 아니라 실수를 단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진짜 무게는 에너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변화를 얼마나 지독하게 정확히 기록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학생들에게 즐겨 들려주던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풀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개구쟁이입니다. 이 아이는 나무 블록 28개를 가지고 놀아요. 엄마는 매일 저녁 아이가 잠든 뒤에 블록을 세어봅니다. 언제나 28개. 하루도 빠짐없이 28개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어보니 25개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방을 살핍니다. 아, 저기 장난감 상자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 상자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꾀를 냅니다. 빈 상자 무게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지금 상자 무게를 재고 그 차이를 블록 하나 무게로 나눕니다. 계산해보니 딱 3개어치 무겁네요. 25 더하기 3개. 다시 28입니다. 또 어느 날은 26개밖에 없어요. 이번엔 창밖을 보니 아이가 욕조에 블록을 던져놓고 놀았습니다. 물이 뿌옇고 안이 안 보여요. 엄마는 다시 꾀를 냅니다. 블록 하나를 넣으면 물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미리 알아뒀거든요. 지금 올라온 물 높이를 그 값으로 나누니 딱 2개어치. 26 더하기 2개. 또 28입니다. 자, 여기서 파인만이 던지는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엄마가 매일 계산해서 언제나 28이 나오게 만드는 그 값,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엄마는 상자 속 블록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욕조 속 블록도 만진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여러 신호들, 그러니까 상자 무게, 물 높이 같은 것들을 각각의 공식으로 환산해서 전부 더하면 언제나 똑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명심하세요.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바로 이 28이라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만 빼고요. 개구쟁이 아이의 경우엔 상자를 억지로라도 열면 그 안에 진짜 나무 블록이 들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의 에너지는요, 열어볼 상자조차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블록이 애초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여러 공식들 뿐입니다. 운동을 보고 계산하는 값, 위치를 보고 계산하는 값, 온도를 보고 계산하는 값. 그것들을 전부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언제나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파인만은 이 점을 아주 정직하게 짚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을 계산하는 규칙과 그 총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익숙하게 불러온 에너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손에 잡히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절대 틀리지 않는 회계 장부에 적히는 한 줄의 숫자였던 겁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장부가 있고 그 장부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거래가 오가도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맨 아래 합계 칸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이 장부라는 그림을 오늘 내내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이상한 일들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까요? 저는 아까 에너지라는 한 단어 안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한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세 가지 뜻을 마구 뒤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떼어내서 물리학의 비달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서 헷갈렸는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뜻, 든 것, 저장된 것. 배터리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연료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다. 음식에 칼로리라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뜻이죠. 이 뜻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물리학의 현미경 아래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평범한 예를 들어보죠. 무거운 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더 높이 들수록 우리는 이 물체의 에너지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체 안에 무언가를 더 부어넣은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물체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게도 그대로고 성분도 그대로예요. 딱 하나 변한 것은 이 물체가 지구의 중력장에 대해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는 그 배치입니다. 그리고 그 배치를 기술하는 숫자가 따라서 커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커진 것은 물체 안의 물질이 아니라 물체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밀하고 동시에 조금 더 반직관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는 알고 보면 어떤 고립된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의 개, 그러니까 서로 관계 맺은 전체 시스템의 성질입니다. 무언가와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그 물체의 에너지를 의미 있게 말할 수조차 없어요. 꾹 눌린 용수철이 에너지를 가지는 건 그 내부 구조가 팽팽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알갱이가 에너지를 가지는 건 그것이 시간에 대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뜨거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는 건 그것을 이루는 미세한 알갱이들이 정신없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에너지는 어떤 배치에 묶여 있지 숨어 있는 물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오래 버텼습니다. 그래도 에너지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거기 있을 거야 그냥 잘 안 보일 뿐이지 하고요. 그런데 그 그림은 제가 앞뒤를 맞추려고 할 때마다 툭툭 무너졌습니다. 만약 에너지가 물질이라면 물질이 따르는 규칙을 따라야 하잖아요. 위치가 있어야 하고 쪼갤 수 있거나 없거나 해야 하고 공간을 차지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어떤 질문에도 의미 있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질문 자체가 그냥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물리학은 대신 무엇을 할까요? 훨씬 더 엄격한 일을 합니다. 시스템에 숫자를 매기되 그 시스템이 아무리 요동치며 변해가도 그 숫자들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변환되도록 매깁니다. 이건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운동, 위치, 상호작용, 장, 관련된 기여를 전부 추적하면 총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형태를 유지한 채 이리저리 흘러다녀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배하는 규칙이 일종의 균형을 강제하기 때문에요. 그 균형을 어기면 이론 자체가 부서져 버립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뜻이 진짜입니다. 보존되는 장부상의 숫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대부분의 물리 수업이 잘 말해주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금 에너지가 왜 보존되느냐를 물어야 하잖아요. 왜 그 합계칸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세기쯤 전에 에민 뇌터라는 뛰어난 수학자가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물리 법칙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제의 실험과 오늘의 실험과 내일의 실험이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면 바로 그 사실로부터 에너지 보존이 수학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에너지가 지켜지는 이유는 우주의 규칙이 시간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자연 법칙과 100만 년 전의 자연 법칙이 같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 장부 한 권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소름 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질처럼 만지고 싶어 하던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가 자기 규칙에 시간을 두고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방금 저는 에너지가 물질이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유명한 공식은 뭡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그 이야기요. 물질이 곧 에너지라면서요. 아주 좋은 반박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분이야말로 진짜 과학자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반박은 오히려 장부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결과가 진짜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질량은 에너지 장부에 올라오는 또 하나의 항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질량을,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별도의 장부에 따로 적어왔습니다. 물질은 물질끼리 보존되고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보존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장부가 사실은 한 권이었습니다. 물질의 양조차도 그 거대한 에너지 장부에 적히는 한 줄의 기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질량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나는 것도 아주 작은 질량이 장부 안에서 다른 칸으로 옮겨 적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장부 안에서 항목의 이름이 바뀐 거죠.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물질이 진짜고 에너지가 그림자라고 생각했는데 물리학은 오히려 질량이야말로 에너지 장부의 한 항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가장 단단하고 손에 잡히는 물질조차 그 밑바닥에서는 변화를 기록하는 그 숫자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 계좌에 흩어진 돈을 관리한다고 해봅시다. 숫자는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겨 다니고 예금에서 주식으로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도 규칙만 지키면 총액은 언제나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그 돈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래를 반영하는 기록이에요. 에너지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에 허용된 변화들을 추적하되 정작 그 변화의 물질적 참가자로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질문 자체가 엉뚱한 칸에 던져진 질문이 됩니다. 구성 성분을 묻고 있는데 정작 이 개념은 구조와 변화에 관한 것이거든요. 재료가 아니라 관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좋습니다. 에너지가 장부에 적히는 숫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아무 값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세상이 매끄럽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증명해줘서가 아니라 만지는 모든 것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게 밀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열을 조금 더 주면 온도가 조금 더 오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반응이 이어져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어떤 크기의 변화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허락한다고 믿게 됐어요. 금지된 값도 없고 틈도 없고 계단도 없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경사면처럼요. 물리학도 오랫동안 바로 이 직관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나 잘 들어맞던지 아무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규모에서는 모든 게 뭉개져서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운동은 매끄럽게 보이고 빛은 매끈해 보이고 에너지는 제한 없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생각은 물리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을 땅이 된 거죠. 저도 그 그림을 따라갔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으로는 정말 옳게 느껴지거든요. 운동을 더 잘게 쪼갤 수 있을 것 같고 열을 더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히 쪼갤 수 있고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추론 속에는 아주 조용한 가정 하나가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 실제로 얼마나 미세한 것까지 분간할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근본 규칙이 작동하는 그 미시적인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대하거든요. 무언가가 충분히 크면 아주 작은 구조들은 평균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로 뭉개지고 흐려져서 날카로운 구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면을 멀리서 보면 매끈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별 음표들이 충분히 많이 겹치면 하나의 연속된 웅웅거림으로 들리는 것과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매끄러움은 실제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의 성질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더 예민한 실험으로 더 작은 규모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그 밑에 깔려있던 구조가 연속 그림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오차나 사소한 흠집이 아니라 어떤 값들만 허용된다는 분명한 제안으로요. 마치 자연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실감하려면 물리학이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한 장면을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기묘한 점은 문제가 어떤 이국적인 물리 현상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봐온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왔어요. 뜨겁게 달군 물체, 그리고 빛에서요. 쇳덩이 하나를 천천히 달군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어두운 붉은색, 그 다음엔 더 밝게 주황색으로, 온도가 더 오르면 마침내 하얗게. 여러분도 아마 대장간이나 영상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물체가 내뿜는 빛도 그 논리를 매끄럽게 따라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진동수의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고 금지된 것도 없이 그저 열이 많아질수록 온 스펙트럼에 걸쳐 빛이 더 많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당대 최고의 고전 이론으로 이 빛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계산해 봤더니 뭔가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조금 어긋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손볼 수 있는 오차 정도가 아니라 파국이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높은 진동수 쪽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끝도 없이 커져서 무한대로 치솟아 버렸거든요. 이건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겁니다. 실제 물체는 무한한 에너지를 내뿜지 않으니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얌전히 유한하게 빛날 뿐이니까요. 이런 종류의 실패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은 근사로 기웠을 수 있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론을 살짝 조정하면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가정 속의 무언가가 근본부터 부서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부분은 그 이론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완벽하게 잘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주 이상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 틀이 놀랍도록 성공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틀렸어요. 얼마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요. 이 문제를 푼 해법은 연속이라는 생각을 다듬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에서 그것을 아예 포기하면서 나왔어요. 에너지는 아무리 작은 양으로든 방출되고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직 정해진 단위로만 더 쪼갤 수 없는 덩어리로만 주고받아진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름다워서 혹은 직관적으로 흡족해서 도입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학이 무의미한 무한대로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측이 갑자기 현실과 소름 끼치게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꼼수처럼 느껴집니다. 문제 하나 때우려고 인위적인 규칙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처럼요. 그런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건 편의를 위한 가정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로 드러납니다. 에너지가 이 띄엄띄엄한 교환으로 제한되고 나면 빛과 물질의 행동이 연속 모형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던 방식으로 아귀가 맞기 시작하거든요. 도무지 피할 수 없어 보이던 모순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매끄럽게 문질러서 없앤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시스템이 매끄럽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요. 우리 장부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알고 보니 이 우주의 장부에는 규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무 숫자나 기입할 수 없다는 규칙이요. 장부에 적히는 액수는 어떤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만 적힐 수 있습니다. 100원, 200원은 되는데 150원은 안 되는 화폐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세상이 매끄러워 보였던 건 그 최소 단위가 우리 삶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경사면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면 매끄러운 경사면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한 번에 딱 한 칸씩만 올라설 수 있는 계단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처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변화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 없다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매끄럽게 건너간다는 생각 전체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건 혼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짜임새 있는 무언가예요. 허용된 값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엔 아무리 조심스럽게 애를 써도 결코 발 디딜 수 없는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조건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익숙한 감각은 사실 우리가 사는 규모에 묶인 착시였던 거죠. 그 규모를 벗어나면 규칙이 바뀝니다. 그것도 우리가 슬며시 적응할 여유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속성 자체가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들이미는 방식으로요. 연속성은 밑에 깔린 계단이 너무 자라서 눈에 안 띌 때 떠오르는 근사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에너지가 매끄럽게 흐르지 않고 정해진 덩어리로 도착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붙잡기가 훨씬 더 어려운 무언가가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을 가정이요. 에너지는 그것을 나르는 어떤 단단한 것에 실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통이 물을 나르듯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실어 나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요. 그리고 빛이 바로 이 가정이 조용히 부서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실 겁니다. 퍼지고 간섭하고 휘고 반사하는 무언가로요. 그 그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상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빛이 실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퍼지느냐가 아니라 물질과 어떻게 부딪히느냐를 들여다보는 순간 파동 그림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왜냐고요? 그 상호작용은 서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표면 위에 연속적으로 문질러 바르지 않아요. 그건 개별적이고 완결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전자는 튀어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검출기는 딸깍하고 울리거나 안 울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분자는 에너지를 통째로 흡수하거나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거나 합니다. 반쪽짜리 전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이 에너지를 띄엄띄엄한 단위로 나른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광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광자를 입자라고 부를 때 그 단어를 너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총알 같은 알갱이들이 공간을 슝슝 날아다니는 그림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은 금방 우리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광자는 작은 물질 조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지 질량이 없어요. 속도를 늦춰 멈춰 설 수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가만히 놓여 누가 주워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부정할 수 없이 에너지를 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서랍 어디에도 딱 맞게 들어가지 않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고전적인 입자도 아니고 단순한 파동도 아니에요. 저도 광자를 공간을 여행하는 작은 꾸러미로 각각이 정해진 에너지를 품은 봉인된 상자로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따라갈수록 자꾸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에너지가 광자 안에 물질처럼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힘겹게 내려놓은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광자를 에너지를 나르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대신
그것을 사건 그 자체로 생각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두 시스템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현현으로요. 숨은 물건을 상상하지 않고도 이걸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번지는 잔물결을 떠올려 보세요. 잔물결은 에너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릅니다. 그런데 물 자체는 표면을 가로질러 여행하지 않아요. 물은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일 뿐입니다. 이동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무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움직이는 무늬에 딸려 있지 실려가는 물덩어리에 딸려 있지 않아요. 빛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만 훨씬 깊은 층 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대 위에서 벌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처음 진지하게 마주할 때 가장 당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빛이 나르는 에너지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거꾸로 들리시죠? 밝기는 광자가 몇 개나 있느냐를 말해줄 뿐이지 광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지녔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오직 진동수로 정해집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예외 없이 언제나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기묘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이상해요. 어떤 진동수 아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을 아무리 세게, 아무리 눈부시게 쏟아부어도 전자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진동수에서는 전자가 즉시 튀어나옵니다. 쌓일 시간도 없이 지체도 없이 곧바로요. 마치 이 시스템이 여러분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올바른 형태로 도착하느냐에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은 천천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붉은 빛을 아무리 밝게 키워도 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희미한 푸른 빛으로 바꾸는 순간 전자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체 에너지를 더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둡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꾼 건 오직 하나, 빛의 성격, 그 진동수뿐입니다. 밝은 붉은 빛은 작은 동전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못 여는 자판기 같고 희미한 푸른 빛은 딱 맞는 액수의 동전 한 겜 같은 겁니다. 자판기는 총액이 아니라 동전 하나하나의 액면가를 봅니다. 우리 장부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빛과 물질 사이의 거래는 한 번에 얼마짜리 동전으로 치르느냐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밝기를 키운다는 건 그 동전을 더 많이 던진다는 뜻일 뿐 동전 한 뼘의 액면가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래는 오직 특정 액면가 이상의 동전으로만 성사됩니다. 잔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거래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이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예요. 더 많이 준다는 것과 올바른 형태로 준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어떤 물질적 운반체에 실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소나귀에서 스르륵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에너지는 분명히 없어지잖아요. 퇴근길 지하철이 역에 들어오면서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빠르던 운동은 어디로 간 겁니까? 자동차가 멈추면 그 힘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움직이던 것이 멈추면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장부의 합계가 안 변한다면서요. 그런데 눈앞에서 뻔히 줄어드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게 가장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장부라는 그림이 진가를 발휘하는 자리예요. 지하철이 멈출 때 그 운동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장부의 다른 칸으로 옮겨 적혔을 뿐입니다. 어디로요? 브레이크의 열로요. 바퀴와 선로가 맞닿는 그 자리가 뜨거워지죠. 손을 대면 될 만큼요. 겉으로 보이던 커다란 운동 하나가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작은 움직임으로 흩어진 겁니다. 브레이크를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부르르 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미세한 떨림입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에너지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우리 눈이 그 작은 떨림 하나하나를 볼 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아주 세밀하게 원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합계는 정확히 그대로예요. 큰 글씨로 적혀 있던 항목이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글씨로 잘게 나뉘어 다시 적혔을 뿐입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잘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직하게 덧붙일 게 하나 있습니다. 총합은 지켜지지만 그 에너지의 질은 달라집니다.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달리던 운동은 다시 끌어모아 쓰기가 쉬웠는데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미지근하게 데워진 열은 다시 끌어모으기가 지독히 어렵습니다. 깨진 컵의 조각을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쓸모 없어진다고 우리가 느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여있던 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장부의 합계는 그대로인데 그 돈이 한 계좌에 모여 있다가 수백만 개의 잔돈으로 흩뿌려진 셈이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소모한다고 말할 때조차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저 형태를 바꾸고 모여있던 것을 흩을 뿐이에요. 우주라는 장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지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붙든 채로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흩어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느끼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어요. 왜 깨진 컵은 저절로 붙지 않을까요? 왜 식은 커피는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물리 법칙만 놓고 보면 거꾸로 되는 걸 금지하는 규칙은 딱히 없습니다. 흩어진 열이 저절로 한 점에 모여 컵을 튕겨 올리는 장면도 법칙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터무니없이 상상도 못할 만큼 일어날 법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여있는 방식은 몇 가지 안 되는데 흩어지는 방식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늘 흩어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다르게 느끼는 그 감각의 밑바닥에도 사실은 이 에너지 장부의 흩어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야기는 단순히 얼마가 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흩어지고 왜 다시 모이지 않으며 그 흩어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제에서 내일 쪽으로 살아간다는 그 감각까지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그냥 배터리 잔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금쯤이면 에너지가 물체 안에 앉아있는 무언가라는 생각은 이미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관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으려 버티는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요. 좋아, 에너지가 물질은 아니라고 치자. 그래도 최소한 시스템이 늘 지니고 다니는 어떤 확정된 값이긴 하겠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기만 하면 언제든 드러낼 수 있는 숨겨진 이름표 같은 거 말이야.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이 틀어집니다. 양자 물리학은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가 재든 안 재든 특정한 에너지를 조용히 품고 배경에 앉아 우리가 와서 밝혀주기를 기다린다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양자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기술되는지 보면 그 그림이 살아남질 못해요.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스템은 고전적인 의미의 단 하나의 확정된 에너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된 가능성들의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진 게 아니라 제약되고 조직되고 어떤 결과가 허용되며 각각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결정하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범위요. 저는 처음에 이 생각에 저항했습니다. 뭔가 단단한 걸 포기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명료한 답을 흐릿한 안개구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구조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빡빡해요. 왜냐하면 아무 값이나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특정한 띄엄띄엄한 에너지들만 허용되거든요. 그리고 그 허용된 값들은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배치, 그 제약,
그 밑바닥 규칙에 의해서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아주 익숙한 것에 빗대 보겠습니다. 악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양쪽 끝이 팽팽하게 고정된 줄 하나요? 이 줄은 아무 소리나 내지 않습니다. 그 길이와 팽팽함과 양 끝이 묶여 있다는 그 조건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진동수들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 줄이 지금 어떤 음을 품고 있지? 그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악기는 가능한 음들의 집합을 정의할 뿐이고 우리가 튕겨서 흔들어 깨울 때 그 중 하나가 실제 소리가 됩니다. 그 음이 줄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줄의 구조가 그 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양자 시스템도 놀랍도록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다만 소리 대신 에너지 같은 측정 가능한 양을 다루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떨림 대신 조금 더 추상적인 무언가를 다룰 뿐이죠. 흔히 파동함수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이름에 파동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파도가 아닙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매질을 타고 출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들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를 측정할 때 우리는 내내 거기 앉아있던 값을 숨은 물건 들춰내듯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고 시스템은 자기에게 허용된 답들 중 하나로 응답합니다. 그 집합 바깥의 값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중간한 값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기술 안에 이미 들어있던 구조에서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측정하면 일관된 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에너지의 역할을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바꿔놓습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어떤 확정된 양으로 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시스템을 캐물었을 때 비로소 떠오르는 무언가가 됩니다. 시스템 자신이 정의한 가능성들의 집합에서 선택되어 나오는 결과요. 물론 이건 측정하는 순간 에너지가 무에서 뚝딱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호작용과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확정된 값이라는 생각이 이걸 사고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측정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 그 순간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해석이 갈립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해석들 아래에서도 에너지가 허용된 답들의 구조에서 뽑혀 나온다는 이 뼈대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이 장부는 한층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항목은 우리가 그 칸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여러 허용된 값 위에 걸쳐 있는 가능성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캐물어야 비로소 그 중 하나로 확정되어 기입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뽑혀 나온 값들의 총합은 여전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장부는 흐릿해졌지만 합계칸의 규율만큼은 끝까지 지켜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늘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계속 벗겨내다 보면 알갱이도 걷어내고 빛도 걷어내고 움직임도 걷어내면 결국엔 진짜 텅 빈 무언가에 다다르겠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무대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직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너집니다. 물리학이 에너지라는 실을 끝까지 바닥까지 따라 내려가면 그 끝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가만히 있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무언가로 끝나요. 이 전환은 우리가 알갱이를 근본 재료로 여기는 걸 멈추고 현대 물리학이 실제로 기술하는 것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그건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체들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지점에 존재하는 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고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라 그 장이 특정한 방식으로 흔들릴 때 나타나는 국소적인 들뜸입니다.
물에서 솟는 파도가 물과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요. 이렇게 보면 에너지의 역할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건 이제 물체 안에 앉은 무언가도 아니고 띄엄띄엄한 알갱이가 실어 나르는 무언가도 아니에요. 그건 이 장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얼마나 세게 출렁이고 있는지, 그 무늬가 어떻게 바뀌고 서로 얽히는지를요. 이미 우리는 에너지를 물질이라는 그림에서 멀찍이 떼어내 실제의 밑바탕 직물 위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한 기술적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저는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그려보려 애썼습니다. 빛도 없고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요. 모든 게 완전한 정적으로 가라앉으리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그 기대에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가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장이 완벽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술할 정밀함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규칙 자체가 그걸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장의 배치와 그 변화를 동시에 무한한 정확도로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술적 불편이 아니라 이론의 구조 자체에 박혀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진공이라고 부를 그곳에서도 장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최소한의 활동만큼은 남아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활동에는 딸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공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공간에 무언가를 더해 넣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정적이라는 게 이 시스템에 허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이 답을 얻는다기보다는 스르륵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물질도 없고 빛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과정도 없는데도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건 물체에 속한 것일 수도 물체 사이를 오가는 것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밑바탕의 장들이 결코 완벽하게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제의 바닥선에 지워지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팽팽한 줄 하나를 완전히 잠재우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떨림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상태를 무한한 정밀함으로 지정하는 것이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면 언제나 미세한 잔여 움직임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제어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절대적인 정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요. 같은 방식으로 진공은 고전적인 의미의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겠습니다. 이 진공 에너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왜 우리가 계산으로 기대하는 값과 실제 우주에서 관측되는 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긋나는지는 현대 물리학이 아직 풀지 못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미해결의 안개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곳조차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다는 것. 바닥에도 언제나 무언가가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장부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장부에는 잔고가 0인 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내고 텅 비웠다고 생각한 그 칸에조차 지워지지 않는 최소한의 값이 남아 있어요. 우주라는 장부는 그 어떤 페이지도 완전한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밤에 한강을 산책하다가 수면을 바라본다고요. 물결 하나가 저 멀리서 이쪽으로 밀려옵니다. 그 물결은 분명히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것 같죠. 그런데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사실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까딱일 뿐 강을 가로질러 여행하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건 문이에요. 장이라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갱이라고 부르며 손에 쥐고 싶어 하던 것들이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강 위를 지나가는 물결 무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무늬가 얼마나 세게 어떻게 출렁이는지를 재는 숫자였고요. 이렇게 보면 애초에 춤수 있는 알갱이를 찾던 우리의 손이 자꾸 헛도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칸에 던져져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건 마치 기쁨은 몇 그램인가 혹은 약속은 무슨 색인가 라고 묻는 것과 비슷했어요. 대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질문이 대상을 엉뚱한 범주에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아니라 조금 해석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들어주세요. 저는 이 관점이 여러 해석 중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에너지를 그 주인공이 지닌 소지품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길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손에 잡히는 물질조차 그 밑바닥에서는 요동치는 장의 무늬이고 질량조차 거대한 에너지 장부의 한 항목이며 그 장부의 규율은 우주가 자기 규칙에 시간을 두고 충실하기 때문에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절대 모순되지 않으려는 그 규율 자체였던 겁니다. 이 시점의 전환이 처음엔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질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에서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예요. 우리는 애초에 정확한 적이 없던 그림 하나를 내려놓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에너지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묻는 대신 시스템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가 어떤 규율을 지키며 변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되니까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었던 그 한 단어, 에너지. 그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저장된 보이지 않는 물질도 아니고 물질 속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재료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우주가 아무리 형태를 바꿔도 스스로와 모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모든 변화를 관통해 흐르며 이야기가 끝까지 앞뒤맞게 이어지도록 붙드는 하나의 숫자실이요. 이렇게 보고 나면 에너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그 조바심이 스르륵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잃어버린 것도 어딘가 빠져있던 것도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개구쟁이 아이의 나무 블록 28개에서 출발했습니다. 엄마는 블록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상자 무게와 물 높이를 공식으로 환산해 언제나 28을 맞춰냈죠. 물리학의 에너지는 그 28과 똑같되 열어볼 상자도 그 안에 진짜 블록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부에 규칙이 여럿 있다는 걸 봤어요. 합계칸은 절대 안 변한다는 규칙, 아무 액수나 못 적고 정해진 단위로만 적힌다는 규칙, 어떤 칸은 들여다보기 전엔 가능성으로만 걸쳐 있다는 규칙, 그리고 그 어떤 페이지도 완전한 공백으로 남지 않는다는 규칙까지요. 뜨겁게 달군 쇳덩이가 우리를 계단 앞으로 데려갔고 희미한 푸른빛 한 줄기가 밝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손에 잡히는 에너지라는 물건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허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이 우주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려 얼마나 지독하게 성실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식어간 것도, 어젯밤 방에 불이 꺼진 것도, 지금 여러분 손안에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전부 그 장부 위에서 벌어진 한 줄의 기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입의 합계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잠든 뒤에도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지켜집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물건들의 창고로 여기며 무언가를 쥐고 쌓고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의 밑바닥에는 춘수도 쌓을 수도 없지만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 조용한 규율 하나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에너지의 기입과 변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그 절대 틀리지 않는 장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일 같은 건 애초에 장부에 없는 항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물리학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는 저의 작은 해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 안에서 그리고 이 방의 텅 빈 공기 속에서조차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는 그 미세한 떨림이 흐르고 있다고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거기 분명히 있는 그 조용하고도 성실한 숫자를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덜 허전하고 조금 더 눈부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익숙한 단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